스위스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한 데 이어 러시아도 대북 금융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일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러시아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별빛이 내린다.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는 독자 제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전격 동참했습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 너마저 이런 심정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중국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사실 해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개혁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또 이 북중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이가 직접적으로 핵 확산에 앞장서는 그런 형태로 나가니까 상당히 또 부정적인 어떤 형태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것을 어떤 채우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외교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사실 적극적으로 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러시아가 역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북한은 사면초가 상황에 빠져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앞서서 이제 스위스도 제재 동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위스가 중요한 것이 사실은 스위스는요, 거의 중립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유럽 외교하는 데 있어서 전초 기지로 활용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비밀리에 무슨 현금을 보관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러나 전방위적으로 또 유럽 외교를 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그런 데 있었는데 근데 이제 스위스조차도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거나 오히려 그 내용 자체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김정은 자체가 체제 자체가 외교적으로 보다 더 이제는 유럽에서조차도 갈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줄이 말라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일 텐데요. 김정은이 이제 스위스가 제재에 동참한 게 이 굉장히 뼈아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스위스 제품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김정은이 사랑한다는 스위스 사치품을 좀 모아봤습니다. 시계가 저렇게 비싼 건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1억 상당의 스위스제 고급 시계, 또 육아용품, 스포츠용품, 갖가지 에멘탈 치즈 식재료까지 스위스 제품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요? 네, 아마 한 10대 그때부터 이제 유학을 해가지고 한 8, 9년 동안 스위스에서 쭉 살았거든요. 아마 직접 카트를 끌고 쇼핑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또 방학 때 되면 이제 어머니 고영이가 평양으로부터 스위스까지 가서 같이 스키도 타고 뭔가 자기가 학습되고 경험하고 이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심지어 김정은의 첫 번째 딸인 김주의 유모차마저도 스위스제를 썼다. 이런 걸 볼 때는 당연히 북한 상품이 김정은이나 이설주 눈에 맞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일본제나 미제를 갖다 쓸 수도 없고 자기가 그래서 쭉 경험한 스위스제를 갖다 쓰다 보니까 저렇게 스위스 애용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설주하고는 또 스위스 시계 커플 시계도 또 했다고 그렇죠. 그러고요. 모바도 2012년에 처음 등장할 때 보니까 모바도 스위스 시계인데 그건 그렇게 한 3, 4천 달러밖에 안 하니까 비싸진 않지만 이제 앞에 나왔던 파텍 필립인가 그것은 1억 원이 넘으니까 상당히 이건 고가의 명품이라고 반지와 시계 저런 고가품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저렇게 포착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위 간부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여러 가지로 심리적 충격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때부터
말하자면 그 선물 정치의 핵심은 이 명암 시계였습니다. 예. 시계에다 이제 김일성이라는 탁 글자를 빨간 글자로 써서 주문해서 생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나 2.16 광명성절 때 그런 오메가 같은 거 하나 받으면 오메가도 이제 뭐 금시계냐 콤비냐 또 롤렉스 말이죠. 예. 거기에 따라 이제 그 단가가 다 다르고 이제 급수가 다릅니다. 그 하나 받으면 뭐 간부들이 충성심이 안 생길 리가 없죠. 그건 대를 물려가면서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계를 이제 스위스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한다. 뭐 아무리 그저 뭐 일제 시계도 좋고 뭐 좋은 게 많지만 스위스는 시계하면 또 최고 명품인데 선물 시계 핵심을 이루던 저 시계를 못 들여온다면은 김정은의 선물 정치에도 상당히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숨겨놓은 비자금도 문제고 스위스제 제품도 못 들여오고 거기다가 또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위스를 본따서 만든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치적 사업도 좀 타격을 받을까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소위 그 스위스뿐만 아니고 유럽에 있어서 좀 더 선진적인 그런 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대표적인 지적의 내용인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이제 하나씩 둘씩 차단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뭐 자강력 그다음에 또 국산품 애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뭔가 북한식으로 뭘 만드는 그런 형태로 노력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김정은이가 비록 그 치적을 위해서 뭐 유럽식의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하기 어렵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김정은 체제의 어떤 특성이랄까 이런 것을 살리기 어렵게 된다는 측면도 있겠죠. 네. 과연 스위스에 은닉돼 있는 비자금은 어느 정도고 김정은이 이걸로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지도 상당한 관심인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일이 사망하던 2011년 12월 그 당시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조 8천억 원. 4조 8천억 원이요? 예, 4조 8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이제 스위스의 그 비밀 계좌에 은닉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 2005년에 그러니까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에 그 스위스에만 놔둘 수 없고 이제 핵실험하면 제재될 것이다 해서 러시아, 중국, 동남아로 좀 옮겨오기 위한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옮겨지질 않았고 그 뒤에 또 이제 2012년에 한번 장성택이랑 그 옮겨올라 그러다가 거기서 아마 갈등이 일어나서 장성택 처형에는 저 비자금의 배분과 송출과 관련한 어떤 또 뭐 알력도 상당히 있었다고 볼 때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북한이라는 게 큰 뭉칫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40억 달러가 최고의 돈덩어리였는데 저게 동결된다고 할 때 아마 김정은 체제는 상당히 위태로워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7차 당대회 했을 때 외교 라인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썼다고 들었고요. 이수용이라는 인물을 얘기했을 때 30년 정도 스위스 대사를 지낸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게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김정은 자체가 뭐 김정은뿐만 아니고 다른 그 가족들 중에서도 스위스를 중심으로 교육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전초 기지로서 그 유럽의 외교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하는데 했는데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아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김정일 때부터 그 비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역시 스위스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비자금 관리 외교 이것이 상당히 그 중요성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수용 자체는 첫째 이제 김정은이가 유학을 할 때 그것을 이제 보살피는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사실 했었고 그다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으로 이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사실 이용으로 사실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용으로 이제 역시 그 앞으로 이제 대미 외교 여기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나타났지만 자기들이 이제 핵국가다. 자, 핵국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인 대미 핵 외교를 전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돈줄 제기에 동참은 하지만 결국에는 북한의 돈줄을 다 말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여러 군데다 숨겨놨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동남아 벌써 이제 이걸 대비해 가지고 예. 김정일, 김정은 때부터 동남아로 좀 분산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약간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 뭐 하나의 시드몬이라고 할까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엄청난 돈인데 스위스에 있는 돈이 동결된다고 할 때 앞으로 이제 북한이라는 게 어떤 과거에는 뭐 미사일도 팔고 그랬지만 그런 미사일 시장도 지금은 다 없어졌고 예. 이란도 비핵화로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자금은 이제 말하자면 마땅한 은닉처 중심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른 데 분산되어 있는 돈이 제대로 또 유통되고 이게 계좌이체가 제대로 예. 될지 상당히 지금 북한 평양으로서는 곤혹스러울 게입니다. 네. 근데 다른데 은닉되어 있는 이것은 비교적 그래도 공개가 가능한 그런 것이지만 예. 스위스 경우는 이제까지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이것을 예금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밝히는 것으로 예. 유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비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스위스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이것을 이제 스위스 쪽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오히려 공개하는 네.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소위 이제 이 비자금 관리가 그만큼 어렵게 된다. 네. 어렵게 된다면은 이제 여타의 여러 가지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도 예. 상당히 재갈이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어쨌든 볼 수가 상당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예. 상황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북한의 위기 속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실세는 당연히 김정은이겠고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주제어 보시죠. 네,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설마 큰아버지 뻘인데 반말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김여정이가 아마 8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예. 최영애는 적어도 1988년에 청년동맹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위원급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뭐 김여정 이제 이번에 당중앙위원이 됐지만 그야말로 우유병 들고 먹을 때 최영애는 이미 당중앙위원회 위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약간 비교가 안 되지만 북한에서는 저런 로얄 패밀리들이 김여정, 김정은, 뭐 과거 김정일도 황장엽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김정일도 자기 제자지만 자기 총장 앞에서도 그냥 반말을 막 하더라는 얘기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들에게는 어떤 아나무인, 무소불위, 자기는 왕족이고 너네들은 그냥 하인이다. 이런 예. 어떤 수직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최용해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지만 뭐 최비서 일로 와보세요. 뭐 예. 일로 이렇게 하지 뭐 이 정도 반말을 하니까 이제 좀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낯뜨겁고 거북스럽지 않았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대회 때도 이렇게 손짓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김정은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반말하는 형태로 키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방금 우리 안찬일 소장께서 얘기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왕족의 자식들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권력을 이어받을 그런 자식들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은 아직 키워질 때부터 다른 여타의 뭐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반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 자체도 뭐 최룡이한테 반말을 한다 해도 크게 놀라울 일은 아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증언이 뭐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네. 100%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 다닐 때 김여정이 복도 지나면 학생들이 막 다 비켜주고 엘리베이터는 같이 타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예. 사실 김여정이나 저런 로얄 패밀리들은 또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 이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예. 다 가정교사한테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아마 경호원들이 따라 붙으니까 괜히 거기서 걸치잡거리다가 그냥 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알아서 학생들이 피해 다녔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또 경호원들이 길을 다 막고 못 나오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오늘날에 와서 저렇게 등장을 해서 그런 거 보니까 뭐 저 주석단 뒤에 나와서도 깃발 뒤에도 막 숨어 있고 꽃다발 주는데도 왜 제가 나와서 봤습니까? 저걸 뭐 부관이 받든지 해야지 왜 당 부부장이 저기 나와 꽃다발이나 받고 앉아 있으니 무슨 권력 질서, 도덕, 뭐 상하 관계 이게 다 파괴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야말로 뭐 남매 정권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백두 혈통이 어느 정도로 그 북한에서 힘이 세느냐 했을 때 김여정이 지금 미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장성택이 김여정의 연애 상대를 고르는데 상당히 좀 엄격한 기준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키가 남자로서 1m 75cm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았는데 북한은 우선 이제 그 높은 중앙의 간부들끼리 서로 이제 상호간에 말하자면 그 저걸 못하게 합니다. 저런 조건이 다 진짜일까요? 키가 175cm 이상이어야 되고요. 노동당원이어야 되고 인민군 복무를 마쳤어야 되고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군복무를 반드시 놓은 것은 아마 과거 장성택이가 군에 갔다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군에 갔다 와야 뭔가 좀 위계 질서나 예의 범절을 잘 갖추는 거로 알다 보니까 아마 장성택이와 김경희의 결혼이 결국 파탄으로 끝나고 총살로 끝났기 때문에 그 반면 교사로 김여정만은 좀 제대로 된 사람, 훈련된 사람으로 결혼시켜서 앞으로 김정은을 잘 보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아마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그게 어떤 특설 막 TF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또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못 찾았나 봐요. 아직 못 찾은 거 보니까 그 뭐 딱 조건에 맞는 이런 맞춤형 인간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매 정권이 잘 버티고 있느냐, 북한의 이제 내부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인권단체 대표 얘기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김정은을 뭐 주민들이 뒤에선 정은이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뭐 우리 안찬일 소장이 그 북한에 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수령은 수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존엄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 사회조차도 상당히 그 보통 국가화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갸라는 표현도 나왔다 그래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드라마라든가 이런 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뭐 수령이 말이 수령이지 실적으로 제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 하면서 시쳇말로 뭐 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정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할 때는 그래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정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말이죠. 40대, 50대 사람들로서는 자기보다 위인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좀 존댓말을 붙이고 싶지만 저건 동생도 한참 밑에 동생이 나타나서 또 정치를 잘하면 뭐 좀 존대해 줄 수 있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갸갸하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좀 불안감도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김정은이가 이제 그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권력에 등극을 했을 때 가장 최우선 사업이 뭐였느냐?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어린애로 취급 안 받도록 빨리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이설주를 등장시켜가 결혼한 어떤 그런 그 가정을 꾸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 피우는 어떤 장면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또 아주 한 30여일 또 없어졌다가 나타날 때는 또 지팡이를 들고 나온다. 그다음에 요새는 또 보니까 이번에 당대회에서 안경을 끼고 그다음에 그 정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건 역시 빨리 이게 성인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아직 약관의 이 나이에 수령이라는 소리가 부담스럽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조금 전에 그 김여정이 옆에서 꽃다발 이렇게 받아주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장면에서 저희가 눈에 띄는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 아이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영화 태양 아래 러시아 다큐죠. 거기 나오는 아이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시켰고 북한이 다 연출해가지고 준비해서 해서 그 영화 때문에 북한의 모든 속살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어린애라 죄가 없겠지만 그런 저작극의 주인공인데 그걸 이번에 또 김정은에게 꽃다발을 주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얘 이름이 이제 리진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부러 저런 모든 프로파간다는 이제 김여정이가 다 조직하는데 지금 바로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여자 아이죠. 그렇죠. 예. 영화에 나왔던 바로 걔인데 쟤를 저기에 또 등장시킨 것도 아마 김여정이 작품일 가능성이 높은 게 예. 결국 북한이란 사회가 그렇게 조작된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고 또 국제사회가 그것 때문에 북한을 지금 완전히 그 망신살을 뻗치는데 쟤를 내세움으로써 그런 망신살을 좀 상쇄시키고자 하는 아주 전략적인 의도로서 네. 어린애를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까지 하고요. 이 태양 아래라는 영화가요. 북한의 실상을 폭로한 영화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잠시 영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도 알아요. 뭐라니? 누르는 것하고 암을 예방하는 것에서 좋아요. 너 뭐 책 많이 보더니 다 그런 것도 아누나니? 네. 그러니까 김치 많이 먹여야 돼요니? 네. 빨리 먹으라 이봐. 뭐 영화 찍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굳어지지 말고 뭐야 늙은 것을 막고 그저 암을 예방한다. 이? 그러니까 막 웃는 장면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슬프게 느껴진다 이거지. 네. 어린 그 여자 아이의 그 삶을 다룬 건데 의도치 않게 아이가 북한에서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그 아이의 눈물이 담긴 영화여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예. 북한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수령을 떠받들기 위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충성을 바치는 이런 구조로 또 만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아주 유치원생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예.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북한 네. 영화 사실 눈물이 날 정도의 북한 사회의 그 참 비참상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기 당대에서 꽃다발 건네줄 때 진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글쎄 아마 상당히 표정이 좀 굳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때문에 아마 뭔가 좀 비판도 받았을 거고 그 영화 때문에 아마 좀 혼났을 텐데 왜 또 나를 이렇게 불러주느나 하는 좀 의아한 표정이 지금 얼굴에 많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역시 예. 어리긴 하지만 많은 걸 경험한 그런 예. 인상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저 진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지금 대북 제재 압박 속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어 보시죠.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정말 극과 극은 통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하는 발언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의 어떤 그 대선 캠페인을 이래 보니까 예. 이게 대표적인 미국식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게 미국 포퓰리즘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 이래 예. 봅니다. 자 이번 경우도 뭐냐면은 사실상 북한은 그 김정은과 대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일반 그런 여론 그거와는 달리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세계 여론을 자극할 수 있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막상 만약에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 김정은과 무슨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 예. 그런 진심은 결코 아닐 거다 이래 볼 수가 원래는 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대상이다.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더니요. 대선 후보 공식화될 분위기니까 말을 좀 바꾼 것도 같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At the same time, I would put a lot of pressure on China because economically we have tremendous power over China. 그렇게 되면야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북한은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제 저 양형섭 최고인민회 부위원장 이제 김일성의 말하자면 고모부 그러니까 좀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그 김용남한테 아마 마이크 들이대도 못할 텐데 저 사람 좀 힘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대답을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제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이 돼서 김정은하고 진짜 마주 앉는다 그러면 자칫 그 어떤 프로레슬링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날 정도로 그 두 사람의 행동과 발언은 상당히 예측 불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극과 극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요즘 인터넷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를 합친 사진이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른바 김돈은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을 합성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김정은의 얼굴에 트럼프의 그 헤어스타일을 합성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건 참 합성을 참 잘했네요. 예. 그리고 또 더 돌출적인 것을 하는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닮았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실제 현실을 외면한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 없는 그런 그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김정은이나 트럼프와 같아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많은 것이 이제 현실을 비껴가고 있는 그런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죠. 네, 패러디는 저 뭐 미국보다 중국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하는데 네. 아마 저 작품을 중국 사람들한테 맡겼으면 더 멋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북한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서로 손잡기 어려운 가장 그 적대적인 관계인데 예. 과연 트럼프가 됐을 때 북미 관계가 풀릴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그렇죠. 될 문제인 것 같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대북 정책이 크게 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끝으로 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죠. 그야말로 예. 이제 그 미국 사회에 있어서도 소위 그 파퓰리즘 자체의 어떤 그런 것을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것이 대선에서 됐을 때,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트럼프가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까지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미국으로서도 이 동맹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맹국을 무시하고 뭐 외교적인 정책 결정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소장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북한이 지금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립돼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돈줄도 막 그렇죠. 재고 있고요. 네. 이럴 때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돈줄이 너무 조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과연 탈출구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우리한테 군사회담 압박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뭐 저렇게 코너에 몰리는 북한을 구명대를 던져줄 이유도 없고, 예.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코너에 몰리는 상태에서 어떤 또 다른 군사적인 도발이나 또 5차 핵실험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영태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